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뒤에 너무 많이 서서 이렇게 다리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대한민국, 그죠? 네. 대한민국,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 걱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과거에 이제 제가 그 박정희 기념관인가에서 본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지내자. 뭐 그런 비슷한, 제 조금은 편집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 정말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1960년대, 70년대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한 50년 이상 지났죠. 우리는 5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전에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 세대들은 우리한테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셨고 그들보다 어쨌든 훨씬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그 생각을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라가 걱정되거든요. 아까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도 하시고 아마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재건해야 되는, 다시 건국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갈 때,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제가 더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민주당,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의 민주당과 과거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뭐 DJ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 DJ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지역적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죠. 그래도 DJ 때의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을 흔들진 않았다. 근본을 흔들진 않았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고 분명히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거를 근간으로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더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거기까지도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사실 어제 기일이셨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또 하다가 욕을 막 먹다가 그 다음에 국익과 관련된 일이 딱 나오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익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죠? 우리 그 기억나시죠? 제주 강정기지,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또 한미 FTA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글을 썼어요. 기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만 자꾸 향유하지 말고 그래도 고뇌 끝에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던 그런 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가를 중시하는 그래도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못 따라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노선이 다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막 벗어나고 있어. 그리고 국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항상 역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분명히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3.1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1 운동 그때 3.1절 때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제가 그때 기억이 나기로는 여러분 김성수 아시죠? 네,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사실은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인천 김성수 그 회고록에 보면 이승만의 밀서를 받고 3.1 운동을 조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또 거기에 우리 교포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당한 헌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객관적 사실조차도 부정해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찝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6.25가 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UN 참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북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북진을 하면서 막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군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그때 이 전쟁을 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죠?
마저 통일을 하자. 이참에 통일을 해야지. 만약에 휴전을 하고 나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북한 공산군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셨죠. 저는 요즘에 북한의 저 핵 비핵화 말로만 하면서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요 며칠 전에는 우리한테 미사일을 겨냥해서 사실 우리 겨냥한 겁니다.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실험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무섭고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걱정을 하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북진 통일을 해서 끝을 내야 한다라고 하던 그 심정이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랬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그 침략의 야욕을 거두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진 집단들인데 그들을 그냥 놔둠으로써 지금 그 후환을 남겨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고 그 와중에 그 밀고 당기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벼랑끝 전술까지 펴면서 마지막에 타협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한미 동맹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아무것도 볼 일이 없었던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상호 방위줘야 돼요. 상호 방위를 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군대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폄하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뭐가 상호 방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자주국방 얘기를 하지만 말이야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능력이 되냐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만약에 다 철수하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바로 좀 있다가 또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다행이다. 정말 크게 다행이다. 물론 북진 통일까지 해서 그냥 끝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고 어쨌든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힘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대단한 전략 자산을 다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가 그 북한을 지금 저 핵개발까지 하고 있는 북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온전히 막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 땅에 있음으로써 적어도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영토적 야욕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공짜로 이런 얘기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비싼 전투기와 이런 것들을 다 남의 돈으로 그리고 그 최강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저는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 며칠 전에요.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기를 갖다가 잔뜩 사왔어요. 어리석은 그 처신을 하는 바람에 안 사도 될 거를 가가지고 쓸데없이 혹을 붙이고 왔어. 그래서 우리 돈이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미군이 있고 우리가 사이가 좋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주둔할 가치가 있고 또 여기 한미동맹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기들 돈으로 전략자산을 사와서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돈으로 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사서 대한민국 땅에 전략자산을 갖고 있으나 미국 돈으로 미국이 사서 미군이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 땅에 그 전략자산이 배치돼서 우리나라 방어를 위해서 쓰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더 우리한테 이득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냐? 왜 자주국방, 말로는 자주국방,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다. 자꾸 부정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전선을 갈라가지고 저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그 국민들을 저쪽 편에 자기들 상대편 편에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소수화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마저도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저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류나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좌우의 문제 이전에 말이죠. 국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는 나중에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역사는 더 많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구미에 박정희 오는 길에 생가를 잠깐 들렀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에 굉장한 혁신적 리더였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 시대에 말이죠.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정말 1950년대, 60년대 이 시대가 뭡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그것을 미화시켜서 얘기한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100불 정도 됐나요? 그죠? 네, 100불도 안 됐나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물론 가치가 다르지만 화폐 가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근대화가 안 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무정부 상태. 조선 말기는 정부가 없는 상태랑 똑같았어요. 그냥 백성들 혼자 초근목피하면서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냥 주인이 없는 나라에 백성들만 피가 말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그냥 일본이 와서 접수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40여 년을 지나고 나서 국가가 세워졌지만 그 국가를 세운 정말 성각자적인 그분들 외에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투철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과연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몇몇 지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야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막 외치면 얼마나 좋게 들리겠어요. 이 와중에 사실 공산주의의 어떤 공산화의 폐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감사한 것,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막아냈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막았을 거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면 동아시아는 전부 다 빨갰거든요. 우리도 빨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걸 막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걸 막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피해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했겠지만 역사가 끝나고 역사가 흘러간 뒤에 그 후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그 위대한 일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요,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게 링컨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야당 의원들을 가두고 감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야당 의원을 감금하고 막 했으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했든가 말든가 링컨은 아주 사악하고 나쁜 대통령 이렇게 역사에 써져야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지만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큰 업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할 때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건국 이념으로 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한 초석을 만든 대통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게 역사 속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안타까운 일들이나 조금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대로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후배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 구미에서 혁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의 혁신의 리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의 혁신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아직까지 건국은 됐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틀이 잡혀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비로소 국가라는 틀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천착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초석을 닦았는데 어마어마한 정말 독립 이후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다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하고 차이가 나지? 그것은요,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산업화를 하면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 중화학공업이 다시 반도체 이런 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지금은 재벌을 욕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문제 있는 것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거를.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이 생성된 거죠. 남의 돈을 빌려와서 우리 자본을 축적했다면 다른 나라는요. 남의 돈을 빌려와서 우리 자본을 축적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그냥 들어와서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고 나가고 그런 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브랜드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남아 브랜드가 혹시 동남아에 유명한 브랜드 있습니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정말 죽어라고 돈을 빌려오고 정말 아쉬운 소리 해대면서 일본하고도 자존심 상하지만 수교를 해가면서 돈을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남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하면 합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한다. 그럼 엔진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시 뜯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해보자. 뭔가 우리가 뜯어보자. 그리고 우리 거를 만들어보자. 우리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는 그것은 정치 리더십이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사실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이 객관적 평가가 아마도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싫은지 이게 싫어서라기보다 아마 모르겠습니까? 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을 해야 자기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표를 찍을 때요. 명분이 있어야 찍습니다. 내가 쪽팔리면 표를 안 찍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나한테 이로울 것 같아?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표를 딱 찍을 때 명분이 있어야 돼.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야, 나 누구 찍었어? 어느 당 찍었어? 이 당을 찍었어 라고 할 때 밖에 나가서 그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표를 찍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합니다. 쪽팔리면 표를 안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표를 표는 뭡니까? 권력입니다. 현대사회의 권력은 선거로서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쪽팔리게 만들면서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래서 장기 집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사실 모르지 않을 텐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게 또 뭐냐? 모든 것이 저는 권력 잡아서 장기 집권하는 목표로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소득주도 성장? 그거 때문인가?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겠죠. 모든 것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무산계급을 늘리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숫자를 줄이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난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평등하게 나눠 가지는 세상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늘리는 것,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한다. 성장을 하려면 소득이 느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소득을 늘려서 소득을 늘린다. 말이 됩니까? 유시민이 며칠 전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주의 맞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왜? 소득을 늘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면 내수 시장이 늘어나서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소득을 어떻게 늘리냐? 소득을 어떻게 늘립니까? 여러분, 국가가 소득을 늘린다? 가능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득을 어떻게 늘립니까? 아니 정부가 지금 뭔데 소득을 늘려, 내 소득을.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야 너 임금 얼마 줘? 최저임금 올려, 무조건 올려. 30% 올려, 당장 올려. 못 올리면 너는 형사처벌이야. 이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올린다는데요. 그게 소득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용자한테서 노동자한테로 소득이 이전되는 거예요.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소득을 올린 게 아니라 소득을 이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소득을 이전을 해서 사용자한테서 노동자로 강제로, 그것도 강제 맞죠? 언제 사용자들이 나 이제 그 정도 올려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들 멋대로 강제했어요. 그런데 30%를 올렸어. 그것도 주휴수당에다 기타 등등 포함하면 한 50% 돼. 자, 50%가 소득이 늘어나면, 아니 50%의 임금을 올리면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올리죠? 갑자기 어떻게 그걸 감당하죠? 한 근로자 1인당 50%씩. 위에 임금도요, 밑에가 오르면 같이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밑에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는데 위에 안 올려주면 이게 역전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 50%씩 올려. 세상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 몇 프로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20 몇 프로 돼. 우리나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20 몇 프로 되는 인건비를 갖다가 세상에 거기서 비중이 20%가 넘는데 자기 매출에서. 그런데 50% 올려? 나보고 죽으란 얘기지. 50%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익을 조금씩 봐가면서 그래도 자기가 집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재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자기 빌린 대출 이자도 갖고 하던 사장들이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돼. 그러니까 사업을 접거나 사람을 자르거나 내보내든가 사업을 축소하든가 접거나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업이 늘어나고 당연히 폐업이 늘어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왜 저러지? 설마 아까 제가 이전 소득이라고 그랬지만요, 진짜 이전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이전시켜줄 수가 없고, 이전이 되려면 사용자가 그만큼 많이 벌 때 이전이 되는 거지, 못 벌고 있을 때 그 정도 안 되는데 50%씩 올리면 이전되는 게 아니라요, 사업을 접거나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이 아니라 없어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이전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냥 가짜고, 가짜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야. 엉터리의 가짜. 근데 왜 이러는 걸까?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몰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처음엔 잘 모르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벌써 지금 2년이 한참 넘었는데 작년 정도면 알고도 남았죠. 그리고 그 안에 경제학자가 없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강행을 해. 모르는 척하면서 강행을 해. 제가 볼 때는 알면서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이 망하고 다 어디로 가요? 길거리 난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IMF 때 부도나가지고 우리 집이 길거리에 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거리 낳는다는 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빚더미에 앉아서 죽을 지경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나한테 강제를 하더니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난 길거리에 앉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행복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외쳐요. 그러니까 뭐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다 길거리에 앉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노동자인데, 노동자도 안정적인 직장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할 수밖에 없죠. 알바를 하든가 뭐 이래 돼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괴롭죠. 정부를 욕해.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수당, 복지, 기본소득 이런 거라도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이 길들여집니다. 사람들이 길들여져요. 처음에는 막 화내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런 단계가 됐어. 막 화내고 있어. 이게 좀 더 지나면요, 길들여져요. 응?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아우, 언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로 사업 시작하겠어. 이미 끝났어 나는. 그러니까 그냥 복지라도 조금 더 주세요. 혹시라도 정권 바뀌어가지고 복지 짜게 주는 당이 집권할까봐
걱정되는 상황까지 와.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 왜일까?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은 아니에요. 민주노총이 난리 법석을 떴는데 내가 무서워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주인이냐, 회사가 힘들어서 문 닫겠다는데 문 못 닫게 막 회사를 점거하고 경찰을 때리고 폭행하고 무서워 죽겠어.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절대 안 하죠. 나 같아도 안 해요.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누가 투자해? 안 하고 말지. 사업이 수익이 나도 하기 싫은데 수익도 안 나는 판에 빨리 접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나 똑같이 벌어. 어차피 복지로 충당돼. 어차피 적당한 수준에서 다 정부가 강제해.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네. 지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 평등해진대. 그럼 왜 열심히 일해요? 다 똑같은데. 이게 뭐죠?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어떻게 내 끝에 가면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해. 그래서 서로 열심히 일 안 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사회주의가 북한이 쳐들어와서 사회주의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길들여져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절대 이거는요. 누가 그러죠? 망하고 나면 정신 차리겠지. 아닙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망하고 나면요. 포기합니다. 왜 저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여성들이 모유를 파는 지경이 됐고 국민들이 평균 잡아서 10kg씩 살이 빠졌어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런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됐죠? 과이도가 대통령 집권했어요 지금? 마두로한테 졌잖아요. 이게 지금 15년 이상 지금 저 상태로 지속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바보들인가? 우리나라는 다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심각하다. 그런데 혁신해라 이럽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혁신해야죠. 혁신은 어떨 때 됩니까?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은 혁신의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혁신은 어떨 때 됩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자. 희망이 있을 거야.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 이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엔진을 부숴서 다른 나라 엔진을 가지고 와서 부숴서 들여다보고 다시 만들었다가 이상한 짜가를 만들어서 갖다가 팔았다가 또 도세로 막 팔았다가 잘못돼갖고 도로 물렸다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또다시 만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수모를 당하면서 또다시 만들어서 다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싸구려 기계를 만드는데 뭐가 잘났다고 자꾸 와서 파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에 혁신을 했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대에 혁신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우리 정말 이제 새롭게 뭔가 해보자. 그리고 정말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사회주의 체질로 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혁신하는 데 투자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정부는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해봐. 지금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저 공무원들한테는 기업인들한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괴롭히지 말고 세금 뜯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그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제는요 저는 정말 새롭게 건설한다. 과거에 우리 지나간 대통령들이 지나간 우리 부모들이 한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전 국민이 혁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의 혁신 그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정치 리더십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혁신을 함께 하자는 생각이 과연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0년과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하자는 대로 우우 따라다니면서 삼김 시대의 정치 방식을 계속해왔어요.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의 혁신이 따로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은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이 정치라는 것은 공적 영역입니다. 저는 적어도 과거의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공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도 그 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던 그리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지금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이 보수 세력들이, 특히 보수 정치 세력들이 너무 그냥 과거의 그 시대에,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전에 이렇게 산업화 세력들이 일궈 놓은 그 정치 기득권을 그대로 다 압습하기만 하면서 그걸 유지하는데 급급해왔어요. 자기들이 새로 만들 줄은 모르고. 그게 됩니까? 지금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그걸 지킬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에 맞게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뭔가 권위적인 모습을 벗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보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논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앞으로 가기에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그런 교육을 만들고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더라도, 설사 저 좌파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저걸 고민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치적 노선이 다르지만, 야, 근데 한 수 접었어. 도저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뭐 더 많이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이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 밤잠이 안 올 것이다. 심지어는 무슨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북한만 나오면 껌뻑 죽는 이 정권을 보면서 갑자기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악몽을 꾸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는요, 어쩌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내지 10년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는 전환기가 될 거라고 예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모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그죠? 저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우리의 지나간 위대한 분들과 위대한 지도자들과 우리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공을, 그분들의 피땀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왔다가 이제서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서야 고민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왔다. 그럼 이걸 잘하면 다시 제2의 건국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근데 그 제2의 건국은 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혁신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모임을 만드세요. 모임을. 한 분이 모임을 하나, 둘, 셋, 10개, 가능하면 100개, 능력이 안 되시면 한 3개라도 만들어서, 가족들도 평소에 차갑게 굴지 말고 가족들도 좀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변화시키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네.